이번 시간에는 무진기행이라는 김승옥 작가의 현대소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이 작품은 1964년 10월 사상기에 발표된 단편소설입니다. 때때로 일상을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개인주의를 만끽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적 마음을 뛰어난 감수성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 두 개를 묶어서 실존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존적 자유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또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 또는 아내 아버지에 의해서, 장인어른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려지는 삶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무진으로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여러형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경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서울에 살다가 그 실증을 느낀 다음 무진으로 이제 여행을 오게 되고 그 무진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핵심 정리에서는 시점과 주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윤희중이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도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일단 주인공 나 윤희중이라는 인물은 33세로 장인이 경영하는 제약회사의 전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향인 뮤진으로 향하게 되고 위선적이고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인숙이라는 인물은 무진중학교의 음악교사로 이 나란 인물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인물입니다. 주인공을 만난 후 허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라는 인물은 주인공은 시골중학교 동창생으로 속물정의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박이라는 인물은 주인공의 중학교 후배이고 하인숙을 사랑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은 명산물이, 특산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이다. 아침 잠자리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 진주, 쳐들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서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다. 그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안개는 마치 이승의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는 익힌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임으로선 그것을 헤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불안정한 상황 또는 앞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 운명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개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안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솜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 그것이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하게 부르는 무진의 안개, 그것은 무진의 명상물이 아닐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안개를 통해서 암울하고 무기력한 력이 빠졌습니다. 무기력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무진한 공간 자체가 순수하게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 순수한 의식의 공간이다 라고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을 밀고 오는 듯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계획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공간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나이가 좀 든 뒤 무진의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은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항상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진에서 나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새 출발이 필요해서 도피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뭔가 희망을 얻거나 의지를 얻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의 공간이고 자아를 지키기 위한 보호의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안개 상징성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는 물과 공기의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되게 회색 지역, 중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순수한 인간적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지향과 안정과 성공을 지향하는 속물적 현실사에서 고뇌하는 인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함과 성공에 대한 욕망, 속물적인 모습을 상충하는 부분에서 방황하는, 갈등하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소재가 안개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설 전체에 암울한 분위기 형성하고 외부와 자아를 차단하는, 둘러싸가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소재입니다. 자, 그리고 무진의 의미는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순수한 의식의 공간, 그리고 과거 젊은 날의 쓰라린 추억과 잃어버린 과거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아침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침을 먹기 전에 우산을 받쳐들고 읍 근처에 산에 있는 어머니 산소로 갔다. 나는 바지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비를 맞으며 묘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했다. 비가 나를 굉장한 여자로 만들어주었고 나는 한 손으로 묘 위에 김풀을 뜯었다. 풀을 뜯으면서 나는 전문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출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호골 웃음을 웃고 있을 장인 영감을 상상했다. 장인, 어른이 아니라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장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자 나는 묘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묘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좀 멀긴 했지만 잔디가 곱게 깔린 방죽길을 걷기로 했다. 이슬비가 바람에 뿌옇게 날리고 있었다. 비를 따라 풍경이 흔들렸다. 나는 우산을 접어버렸다. 방죽위로 걸어가다가 나는 방죽의 경사 및 물가 풀밭에 읍에서 먼 촌으로부터 등교하기 위한 학생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 끼어 있었고 비옷을 입은 순경한 사람이, 경전한 사람이 방죽의 비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노인 한 사람이 혀를 차면서 웅성거리고 있는 학생들 틈을 마저 나갔다. 나는 방죽의 비탈을 내려갔다. 순경 곁을 지나면서 나는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자살 시체입니다. 순경은 흥미없는 말투로 말했다.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자살하게 됐는데 이 자살의 이유가 무질의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데요? 읍에 있는 술집 여자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반드시 몇 명이 죽지요. 네, 저게 집은 아주 독살스러운 영이어서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저것도 별 수 없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네, 나는 물가로 내려가서 학생들 팀에 끼었다. 시체 얼굴을 냇물에 향하고 있었으므로 내게 보이지 않았다.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어쩌면, 이건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순경이 내게 말했다. 저런 여자들을 먹은 건 청산가리입니까? 수면제 몇 알을 먹고 떠들썩한 연극 같은 건 안 하지요. 그것만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순경과 나의 태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나는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동정을 보이고 있지만 순경은 지극히 직업적으로 사무적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는 무신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면제를 만들어 팔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생각났다. 자, 이 수면제는 무기력하고 일상적인 삶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뒤에 이제 열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 드러내고 있습니다. 햇볕의 신성한 밝음과 살갗을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바닷바람이 섞여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를 합성하여 수면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나 사실 그 수면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닌가. 나는 문득 내가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었던 게 이 여자의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퉁금해제 사이런이 불고 이 여자는 약을 먹고 그제서야 나는 슬며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갑자기 나는 이 여자가 나의 일부처럼, 그러니까 동일시되었다는 거죠. 일부처럼 느껴졌다. 아프긴 했지만 아끼지 않으면 안 될 내 몸처럼 느껴졌다 하면서 이제 여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아내가 이제 나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보를 보내게 되고, 이 편지 부분은 뭐냐면은 하인숙이 자신을 이제 무진으로부터 꺼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와 전보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편지는 하인숙을 상징하고 개인 간의 사적이고 내밀한 소통의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전보는 아내를 상징하고 속도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달의 도구. 그러니까 소통과 전달, 그러니까 양방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편지이고, 전보는 일방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인숙과 아내를, 또는 하인숙과 아내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이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